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3회 잘 푸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4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중력을 너무 높이셔가지고요, 정말 최선을 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꼭 합격의 영광을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회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발음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발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표준 발음에 대한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손등이 부르토록 열심히 일했다라고 했을 때 손등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죠. 제가 3회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기본 개념들이 있으니까 기본 개념 나온 건 제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등이 할 때 요거는 뭐냐면 손과 등이 만나면서 손등이라고 해서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만나서 된 소리가 됐어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서 손등이 맞습니다. 2번 그의 코는 뭉툭하고 입이 넙죽하다 할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리을, 비읍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가 뭐가 있었어요? 예외가 세 가지가 있었죠? 밟다, 넙죽하다, 넙둥거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뜨는 나무 아래서 실을 읊는다라고 할 때 읊는다. 리을,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봐봐. 이렇게 빼볼게요. 자, 읊는다라고 하면 요게 다시 한번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비읍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음화 이런 문법 용어들은 한자를 잘 보시면 화라고 하는 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비음이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비음이 뭔지만 알면 돼. 비음은 뭔데? 이응, 미음, 니은. 어떻게 외우냐면 어머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머니가 비염에 걸렸다 이렇게 보면 돼. 즉 비음은 비음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니은이라는 비음을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읊는다가 아니고 읊는다 이렇게 돼야지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입니다. 4번을 보시면요. 4번은 닳도록 해서 히읗하고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되는 거야? 티읕이 되는 거죠. 티읕이 바로 아까 뭐였어요? 피카츄 털이었잖아. 그지? 거센 소리였단 말이야.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이 됐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요거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운 변동이 나타난 채로 발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기면 역시 띄어쓰기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아까 제가 저기 3회 풀 때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독립성이다. 요게 바로 띄어쓰기에선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 모든 품사는 띄어쓰기 하는데 단 조사는 예외다. 조사가 예외니까 뭘 보셔야 돼? 품사, 의존명사하고 그 다음 조사 구분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정답 몇 번이냐면 올바른 것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왜?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인다 그랬어요? 의존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조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있다라고 하는 게 동사잖아요. 동사하면서 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형사역입니다. 이게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가 뭐예요? 의존명사죠.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면 범어는커녕 이게 띄어쓰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게 맞고요. 보름달 같이 예뻤다 할 때 이거 한번 주의해볼까? 야, 너 나와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같이는 바로 뭐예요? 부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이는 부사고요. 여기서는 뭐야? 보름달 같이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뭐뭐처럼이란 뜻이니까 이때는 뭐로 쓰였어요? 조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붙였어야죠.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할 때 이 밖에라고 하는 것은 봐봐. 너 밖에 나가 요거하고 너 밖에 없어 요런 문장이 있을 때 요거 두 개 한번 구분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사죠. 명사 플러스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는 독립성이 있으니까 띄어쓰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띄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너밖에 없어 할 때 이거는 뭐야? 너밖에 너뿐이야 이런 뜻이잖아. 이건 하나가 조사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붙였어야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예요? 대명사죠? 조사니까 얘랑 붙여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 밖에 없어? 이럴 때는 이게 띄어쓰기가 되겠지만 그런 뜻 아닌 거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하나뿐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건 뭐예요? 조사죠. 조사니까 어떻게 써요? 붙여 써야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문제를 먼저 보셔야죠.
대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정의가 뭡니까? 개념을 정의한다.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바로 정의라고 하죠. 알기 쉬운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유추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와야 돼. 두 가지 이상이 나와야 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죠. 유사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공통점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글로 올라가셔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봄비나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이런 핵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다. 핵자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핵자겠죠. 이것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핵자는 중간자라는 물질을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다. 뭐가 나옵니까? 중간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대요. 어떻게 보면 중간자로 된 국물 속에 국물이 나왔네요. 중성자라고 하는 건더기가 있는 것과 같다. 자, 보세요. 자, 국물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더기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방법이 쓰였죠. 비유의 방법이 쓰였습니다. 이 국물 속에 있는 핵자의 운동은 매우 규칙적이어서 그 속에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다. 국물에서 규칙적이니까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이 궤도는 마치 또 나왔죠. 양파 껍질처럼 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역시 비유의 방법이 쓰였어요. 겹겹이 쌓여있는데 핵자는 자기가 속한 껍질 내에서만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외부로부터 침입자가 들어와서 충돌을 하게 되면 핵자가 바깥으로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껍질이 비게 되면 이 빈자리 바깥 껍질에 있는 핵자가 얼른 메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강한 빛이 감마선을 뿜어내고 이 감마선은 엑선보다 100만 배 간력하여 땡땡땡 다 필요 없습니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답 2번 나왔죠. 설명 방법을 찾을 때는 반드시 보기를 분석한 다음에 보기에서 무엇을 찾아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문제 푸는 요령 꼭 기억하십시오.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4번 문제 보시면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수정해봐라. 사람들은 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돈 자체가 본래 어떤 목적으로서 소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봐. 뭐뭐로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로서는 도구나 방법이야. 나는 선생으로서 나는 망치로서 학생을 때렸다. 이러면 방법이잖아. 도구나 방법이란 말이야. 로서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래 어떤 목적으로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목적이라는 자격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본래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며 돈의 가치는 그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다. 얻을 수 이거 띄어쓰기 돼야죠. 왜? 의존명사니까. 의존명사 띄어쓰기 꼭 기억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사람의 수중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쓰느냐하고 이게 쓰이느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주동이나 능동이에요. 주동하고 능동 아시나요, 여러분? 쓰인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바꾸어 말하면 수중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뭔데? 그것이 돈이 이런 뜻입니다. 돈이. 주어가 뭐야? 돈이죠. 돈이 쓰는 겁니까? 돈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은 쓰이는 거죠.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3번 선택지처럼 바꾸는 게 적절하죠. 이런 건 뭐냐? 주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잘 피셔야 돼. 돈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선택지처럼 바꾸는 게 좋겠죠. 쓰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 뭐가?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 이게 주어 서술어 얘랑 연결된 거지?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이잖아요. 다르다와 틀리다 구분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5번 가볼게요.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접사가 쓰인 단어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배적 접사라고 하는 게 있고 위에 보면 또 한정적 접사가 나올 텐데 여기다. 한정적 접사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봅니다. 파생 접사 종류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 전비사가 있어요.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거예요. 또한 기능에 따라서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면서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 즉 품사는 바꾸지 않는 게 바로 한정적 접사고 그 다음에 품사를 바꿔주는 걸 바로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새빨갛다 라고 하면 원래 빨갛다라고 하는 게 형용사죠. 형용사야. 새빨갛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형용사죠. 형용사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한정적 접사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얘 봐봐. 얘는 원래 어디에서? 밝다라는, 밝다야 박다야? 그렇죠. 박다죠.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밝히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립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 뭘로 구분하냐면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맞습니까? 행복하세요. 맞아요? 또 여러분 건강하세요. 맞나요? 착각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착각하냐? 봐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될 것 같잖아. 그러나 틀렸어요. 왜 틀렸냐? 동사, 형용사 구별하는 것은 동사는 명령, 청유, 현재형 다 가능하지만 다 가능한데 얘는 안 돼요. 봐봐. 근데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는 명령이잖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구별할 때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이거는 구별이 좀 어려우니까 뭘로 구분해라? 현재형으로 구분해라.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현재형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현재형은 뭔데? 는다, 니은다.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이 현재형으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봐봐. 나 되게 행복한다? 돼, 안 돼? 나 되게 행복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사라져요. 나 되게 건강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형용사예요. 이것도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 쓴 거 틀렸어요. 이것도 명령 쓴 거 틀렸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박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박다, 박는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야? 형용사라는 거예요. 밝힌다, 사실을 밝힌다. 동사죠. 그러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용사, 동사 구분하는 방법은 는다, 니은다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람의 들,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들어갔는데요. 명사에서 역시 명사로 바뀌었습니다. 맞죠? 헛돌다, 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헛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못 돌다라고 하는 뜻만 더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어휘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아라. 어휘 의미를 찾는 건데 얘들아, 어휘 의미는 저번에 우리가 3회 풀 때 한번 보셨을 텐데요.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그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 자, 그녀는 상큼한 모습은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눈을 끌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무슨 짓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 뻔뻔하구나. 사람들의 눈이 무섭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니까 그는 보는 눈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게 1번이 뭐냐면 보는 눈이 정확하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 여러분들이 좋은 국어 선생을 판단하는 능력. 보는 눈이 정확하신가요? 정확하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겠죠? 보는 눈이 정확하다. 판단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녀의 상큼한 모습은 사람들의 눈을 끌었다. 이건 뭐야? 시선을 끌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많은 곳에 시선이고요. 사람들 눈이 무서운 줄, 사람들 보는 시선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시선이나 관심을 뜻하는 말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고 어법에 맞는 문장인데요. 어법에 맞는 문장은 우리가 앞서서 3회에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기억도 날 거예요, 아마. 자, 봅니다.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어 한번 항상 체크해야죠. 불가능을 절대로 가능하게 해준다. 자, 절대로라고 하는 게 틀렸네요. 절대로는 부정어에서 적절하게 나오는 거니까 절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죠. 반드시라고 써야겠죠. 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틀렸습니다. 2번 보시면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맞고요. 손님이 왔다고 아버지를 오시라고가 아니고 아버지가 오시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 아버지를 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써야겠죠. 또 핀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볼까요? 공평성이란 뭐뭐란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는 것이다. 잘 보세요. 개념 정의할 때는 뭐뭐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겠죠. 적절하게 사용한 겁니다. 4번 볼까요? 4번 보시면 우리 집 편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는 아이들의 때를 지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서술어잖아요. 근데 이 서술어의 주어가 뭐야? 아이들이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의라고 하는 관형적 조사가 아니라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글이 상당히 좀 길어 보이는데요. 결국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글쓴이가 결국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했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따지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을 지닌 플라스틱은 당구공으로서 상하의 대형품 사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만들어졌어. 유래가 이렇게 나왔어.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합성주의 플라스틱은 페놀과 땡땡땡 결합시켜 만든 건데 1909년 벨기에 주신 뭐 이런 사람들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래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탄생한 플라스틱은 그 종류가 매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쓰임새가 다양하답니다 라고 얘기했죠. 종류도 많고 쓰임새도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볍고 가공이 쉬운 반면에 열에 약한 물은 단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단락 정리하면 종류도 많고 쓰임새도 많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두 번째 단락 넘어가죠.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의 이용 분야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기 보니까 이용 분야가 제한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게 쓰임새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연결되죠. 이용 분야가 제한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날 다양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속속 개발되고 해서 우리의 선입견이 깨지고 있다. 기존의 플라스틱의 유리섬유, 탄소 등이 첨가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본래 플라스틱이 지닌 우수한 정형성에다가 가공성에다가 내열성, 내충격성까지 겸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야? 쓰임새가 많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열에 강하고 총탄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이나 세라믹 등의 다른 재료들 대체할 때는 이렇다. 두 번째는 뭐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볼까요? 플라스틱 이제 종이도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쓰임새죠. 봐봐. 이 쓰임새가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고 쓰임새가 이런 게 있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야.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화폐가 개발되었고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 화폐 발행되고 있고 플라스틱 화폐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사용 연한이 몇 배나 더 길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뭐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뭐처럼 쓰였다? 종이처럼 쓰였어. 구체적인 예시는 화폐로 쓰였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네 번째, 최근에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일면 전도성 고분자 제로 플라스틱. 네 번째 보니까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플라스틱은 아주 가벼운 초경량 전지나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고 전도성을 지닌 새로운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응용되고 있다.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종이처럼 둘둘 말아 가지고 놀 수 있는 성형성에 대한 텔레비전 화면이나 컴퓨터 모니터가 등장을 해도 못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도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얇은 필름 형태의 스피커를 개발했다. 개발 사례도 나와 있죠. 자, 네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걸 보시면 중심 내용이니까 종이 대신할 수 있다. 이건 어때? 부분적인 의견이잖아. 세 번째로 부분적인 의견이고 열에 역하다라고 하는 건 단점 위에 나왔고 종류가 많고 쓰임새가 정답 3번이 정답이네요. 설명문으로 쓰였잖아. 설명문은 각 단락의 내용을 전부 다 종합해보는 건데 여기 이 종합된 내용이 바로 어디 나왔습니까? 사실은 첫 번째 단락에 종류와 쓰임새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죠. 3번이 정답이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금속이나 세라믹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렀다. 엔지니어링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일 뿐입니다. 전체 중심 내용은 반드시 전체 내용이 종합되어야 한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표준어로 쓰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설거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설거지는 설걷다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형태가 나타나 있으면 원형, 맞춤법의 원리 기억나지? 원래 형태가 나타나 있으면 그 원형을 그대로 쓰지만 원래 형태가 사라졌어. 어원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설거지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아시겠죠? 2번 문제 보면 그 다음은 덩쿨로 덮여있다. 왠지 될 것 같은데 덩쿨이 표준어에 맞고요. 복수 표준어로도 인정이 돼서 덩굴이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요거 두 개가 맞지 얘는 틀렸어요. 오케이. 우리 집에서는 수 강아지만 두 마리 있다. 이거 어떻게 쓰냐면 수 강아지 이렇게 써요. 암컷 수컷을 나타내는 건 수입니다. 수. 이 수라는 단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히읗 받침체언이라고 해서 고전에서 히읗은 원래 여기 안에 히읗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혼자 쓸 때는 수라고 써요. 근데 다른 말과 결합하면 강아지 이런 말과 결합하면 히읗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히읗하고 기억이 만나서 어떻게 돼? 수 강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청산별곡 보면 어디라 더디던 돌코 이런 말 보였니? 돌코. 이 돌이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돌코 할 때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 히읗이 숨겨 있고
이 고라고 하는 게 돌인가라고 하는 의문형이니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돌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히읗 받침체언이라고 하죠. 자, 수 강아지 이것도 틀렸네요. 라면은 역시 냄비에 끓여야 제맛이지. 냄비가 맞아요. 이 냄비는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남비에서 나와서 이게 냄비가 된 거예요. 남비에서 나왔는데 냄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이모음 역행에서 동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역행은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는 거죠. 이모음 때문에 앞에 남이라고 하는 것에 이모음이 들어가서 냄비가 되는 거죠.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자,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아비가 맞고 애비는 안 되는 거예요. 애비는 마찬가지로 예외가 3가지가 있는데 남비는 원래 남비였는데 냄비로 바뀌었잖아. 마찬가지로 나기도 이제 내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내기는 뭡니까? 신출내기, 새내기 할 때 내기예요. 어떤 친구가 내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모내기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신출내기, 새내기 이런 거예요. 이것도 내기가 맞죠. 원래 나기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장이하고 쟁이는 원래 쟁이는 장이에서 나온 말이지만 요건 둘 다 인정하죠? 기억나죠? 장이는 뭐예요? 장이는 그렇죠. 장이는 뭐 계층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거고 쟁이는 습관이나 버릇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소금에 절인 생선을 굽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절인이 맞습니다. 절이다가 기본형이죠. 왜 이거 했었지? 맞춤법의 원리 기억나니 얘들아? 맞춤법의 원리는 표음적 표기, 표의적 표기 했던 거 기억나죠? 절이다. 원래 소금에 절다에서 나온 말이잖아. 왜? 그래서 그게 요새 학생들 말로는 쩔다. 이게 거기서 다 나온 말이에요. 절이다가 맞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인데요. 통째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 2번이고요. 3번은 양념이 배어든다. 이게 맞고요. 꼬리 빠진 수탉, 닭을 나타낼 때는 꽁지를 쓰죠. 닭을 나타낼 때는 꽁지를 씁니다. 꼬리는 포유류나 이런 양서류, 파충류 이런 데에서 꼬리를 쓰고요. 닭 같은 이런 조류 같은 경우는 꽁지라는 말을 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요약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심 내용이 들어가면 요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었잖아요. 요약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시험 잘 보세요.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잘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 내용에서 말하고 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식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이 생식의 풀수, 불가결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자, 어떻게 이거 쉽상이 아니라 십상 이것도 좀 맞춤법에 잘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통념입니다.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는 게 생식에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저는요 벌써 이게 중심 내용이라는 걸 찾았어요. 물론 제가 출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글을 읽을 때는 첫 번째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잘 보셔요. 유성생식은 성을 이용하는 거죠. 생식의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불리해.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물은 가급적이면 많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무성생식은 이러한 유기체의 본능을 충실하게 실행에 옮기지만 유성생식은 그렇지 못하다. 무성생식은 박테리아 무성생식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문장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박테리아 이거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은 박테리아죠. 모든 유전자를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지만 이게 바로 뭐야? 무성생식은 유기체의 본능을 충실하게 실행에 옮긴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고스란히 넘겨주지만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박테리아가 무성생식을 한다는 걸 아는 거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양쪽 어버이로 각각 절반의 유전자를 넘겨받는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애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바꾸어 말하면 감수분열에 의해서, 감수분열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염색체 XY, XX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양친 유전자의 절반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좋은 것만 받으면 다행인데 안 좋은 것만 받으면 눈물 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그것은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 분열을 한다. 감수 분열을 해서 어버이 것을 버리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답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1번 볼까요? 1번. 유성생식이 무성생식보다 생식에 불리한 것으로 보아서 결국 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수불가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첫 번째 줄입니다. 2번 유성생식은 감수분열에 의해 유전자의 절반을 내버리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2번도 틀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니? 가장 잘 요약한 걸 찾았으니까 핵심어인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줄에 문제 제기를 했잖아. 문제 제기라고 하기보다는 성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했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제일 첫 번째 통념이 제시되어 있으면 그 통념을 반드시 반박하는 내용이 당연히 중심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무성생식은 유전자 구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갑작 말유전자는 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유성생식, 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죠. 4번은 유성생식은 감수분열을 통해 유전자의 절반만 우선 넘겨주기 때문에 전부 넘겨주는 무성생식보다 생식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뭐가 나와야 돼? 성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핵심어를 빠뜨리면 안 되잖아. 이 수업에 핵심어를 빠뜨리면 안 되잖아. 제가 막 수업, 국어 수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어가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문장 구조를 봐라.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의미를 찾을 때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잘 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영이는 웃으며 호기심과 흥미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호기심과 흥미라는 하는 감정이 나온 거죠. 예쁜 얼굴에 샘이라는 감정이 나온 거야. 질투라는. 자, 이것과 성격이 유사해. 감정이니까 앞에 나온 이것과 감정이 똑같은 걸 찾으면 돼. 청소한 티가 나다, 표시가 나다 이런 뜻이고, 들통이 나다, 들키다 이런 뜻이고, 장마가 난다, 장맞은다, 홍수 장맞은다 이런 뜻이니까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죠. 됐습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가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간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여기 나오네요. 속담은 뒤에 여러 개가 나왔죠. 갑니다. 정내모치는 이 염상의 두파산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2달 걸려서 교장 영감에 5만원 빚은 갚았어. 빚 갚았어. 얘는 정내모치는 빚은 갚았으나 석 달째 가서는 이 상점 주인이 바뀌어 들고 말았다. 정말 교장 영감의 조카가 나서나 했더니 교장의 딸 내외가 들어와서 결국은 이걸 다 뺏겨버린 것 같아. 상점을 내놓고만 바에는 자질구레한 샘 속을 따진대야. 이미 내놓고 말았지. 따져봤자 죽은 아이 귀 만져보기지만 별 수 없다. 요것도 가끔가다 문제 나옵니다. 다 지나고 났으니까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의 속담이죠. 하여튼 20만원의 석 달 별리 이자 6만원이 또 늘어서 26만원인데 이자가 막 늘어나요. 그죠? 정내 모녀가 사글세방에 보증금 8만원 가져 못 찾고 두 손 들고 나선 것을 보면 8만원 아끼고 남은 18만원이 전방에 설비와 나무 물건값으로 치운 것이다. 결국 1년 반 돈이나 죽도록 벌어서 뭐 했어? 결국 누구한테 뺏긴 거야? 교장한테 다 뺏긴 거죠. 그보다 정내모치는 오래간만에 몸 편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몸살 감기에 우라가 터져서 그만두은 것이 한 달 반이나 되었다. 즉 1년만 죽도록 벌어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속담을 찾으면 되죠. 제논에 물댔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속성, 이기적인 마음이고요. 목구멍이 포도창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 이런 뜻이고 죽수어 개 줬다. 이거 맞죠? 우리가 일상생활 많이 쓰잖아. 결국 교장한테만 좋은 일 시킨 거니까. 모난돌이 정맞는 셈이다. 이건 뭐 좀 특별하고 특출난 사람은 뭔가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넘어갑니다. 자, 14번 보시면 다음 글이 주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교훈을 찾으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랑 똑같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앞에 나오는 몇 번 문제인가요? 12번 문제인가요? 잠시만요. 12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아니네요. 11번 문제 또는 8번 문제와 유형이 똑같습니다.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얘들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냐면 종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가치로 만들 수 있으셔야지만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갑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서로 붙어서 하나가 된 것을 열리지 또는 열리목이라고 한다. 나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본 적 있죠?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옛날 중국 후한시대에 채용이라는 문의에 살고 있었는데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대요.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의 무덤가에 초막 짓고 시묘살이를 했답니다. 시묘살이 뭐 2, 3년 동안 묘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러나 어느 날 그 초막 앞에 조그만 두 개의 싹이 나들이 점점 자라는 커다란 나무가 되었는데요. 서로 떨어져 있던 나무는 세월이면서 점차 서로를 가까이 하다가 끝내 붙어버렸답니다. 이게 바로 열리지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채용의 효심이 지극하여 부모와 자식이 한 몸이 된 것이라고 칭송했다. 아, 부모 자식이 한 몸이 되은 거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채용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하늘이 어머니와 하늘을 한 몸으로 묶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열리지가 더욱 신기한 것은 두 그루의 나무가 합쳐져더라도 자 보세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제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간직한다는 점이에요. 제각각의 성질을. 예를 들어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붙어 열리지가 되면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솔방울을 만들어내고 잣나무는 잣나무대로 잣을 만들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제각각의 나무들이 한 몸이 돼서 서로 본연의 성질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심 소재는 뭐예요? 열리지, 열리목이라고 하는 게 중심 소재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다 서로 다른 것이 어떻게 된 거야? 합쳐졌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각의 성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말을 어떻게 바꿨니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바꿨잖아. 서로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걸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신의 재능만 살리면 되겠니? 안 되겠죠. 같이 합쳐줘야죠.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 각자? 아니죠. 합쳐지는 거니까 이건 틀렸죠. 서로 협력하면 단점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 서로 단점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죠? 자, 4번이 정답인데 개성을 존중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격을 유지한다. 이 말과 똑같죠. 조화와 사랑의 정신을 발휘한다. 다른 것 합친다. 조화입니다. 특히 이건 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이겠죠. 넘깁니다.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5번 문제는 제가 3회 문제 풀 때 말씀을 드렸지만 3회 문제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접속어에 유의하셔라. 접속어에 유의하시면서 봐라. 그러면 그러나 이게 나오면 다는 절대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나가 나오면 다는 절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뭘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내용을 보면 사상은 남의 걸 흉내낸다고 쉽사리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걸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치? 남의 걸 흉내내지 마라. 남의 것을 널리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대립이 되죠. 대립이 되죠. 좋은 일이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 사상일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사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문제가 될까? 당연히 나가 먼저 나오고 사상의 경우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줘야죠. 왜? 사상은 남의 것을 배운다고 해서 쉽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나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거네요. 나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러나 사상의 문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상은 뭐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 정답이겠죠. 어떻게 찾으라고요? 접속어에 유의해서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을 마지막 문장이 어떤 걸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의 관계들도 잘 따져보셔야겠죠. 자, 16번을 한번 가볼까요? 16번 보시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여자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는지 확인하면 되고 주장의 근거가 당연히 되겠죠.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남자가 개인적 경험을 얘기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상대방 주장 논박한다. 여자는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한다.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한다는 게 뭐야? 제가 이렇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죠. 자, 여자의 말입니다. 익명으로 된 불법 유해 허위 정보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자우편을 어지럽히게 했다. 즉 익명으로 된 불법 유해 허위 정보, 이게 핵심어죠.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악성 댓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피해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다. 1, 2, 3, 4, 5번 중에서 1번 선택지, 여자는 구체적 사례죠. 이게 바로 뭐야? 일본군 위안부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익명으로 인한 횡포에 당하는 피해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실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자, 요 보세요. 물론 실명의 사용을 강요할 경우, 얘는 뭐야? 실명 사용하자는 거지. 물론 실명 사용하면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유가 위축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거죠. 이 사람은 인터넷 실명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실명제를 하면 자유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실생활 공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병폐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겠죠, 남자는. 말씀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명제를 재도입한다고 인터넷 게시판이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었지만 명예훼손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의 사건이 결코 지금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실명제를 실제로 했더니 효과가 없더라. 실명제라고 하는 것이 직접 옛날에 해봤더니 효과가 별로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박하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우리가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예요. 표현과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야. 물론 권리는 남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양난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이게 뭐예요? 비유의 방법이 쓰였죠. 없듯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는 자율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 제시했습니까? 제시했죠. 위안부 할머니들 그 댓글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죠? 남자는 개인적 경험을 들어서, 개인적 경험이 나왔나요? 내가 옛날에 한번 댓글 해봤는데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기분 나빴다.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적 경험이 없었죠. 여자 예상되는 반론,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겠지만 이라고 본문에 나왔으니까요. 비유적인 표현, 초가삼간 태울 수 없듯이 나왔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7번 한번 보시면, 17번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에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뒷장이네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걸 찾는 문제예요. 자, 뒤에 보니까 우리말의 중요한 내용,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거절, 부정 표현, 주변적인 거 먼저 서술한다 라고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일치 문제네요. 가볼게요. 우리말의 어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말의 어순은 뭐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죠. 이유, 조건 등을 나타내는 종속절이 앞에 오고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담은 주절이, 중심 내용이 뒤에 놓인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 개념이 아니네.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이런 게 종속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나중에 나온다. 이게 바로 어순입니다. 즉 미괄형 문장 구조입니다. 미괄형 문장 구조고, 이는 인구어와는 반대되는 특성이다. 인구어는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해서 영어나 이런 거겠죠. 이러한 문장의 어순 관계 유형은 문단이나 긴 글의 구조 유형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중심 내용이 밑에 나오잖아. 그래서 논설문 같은 경우는 결국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우리의 글에는 결론적인 저술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미괄식이 상당히 많다. 이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두괄식이 많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결국 뭐야? 우리나라는 미괄식 구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언어 표현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장점이 몇 가지 나오죠. 그 장점인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첫째, 순리적 사고다. 순리적 사고가 뭔데? 그걸 찾아야죠. 작은 것부터 큰 것, 덜 중요한 것부터 더 중요한 것으로 발전 나아가는 자연스러운 접근의식은 이런 표현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순리적 사고인데, 순리적 사고는 뭐냐면 작은 것부터 큰 것, 덜 중요한 거에서 중요한 것, 이런 거죠. 둘째는 이러한 미괄적 언어 표현은 절정감을 형성하는 이점입니다. 절정감. 처음에 빵 터뜨려버리면 나중에 시들한데요. 재미없는데요.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빵 이렇게 터뜨리는 거죠. 주변적인 것을 서술하면 점차 분위기를 고조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낼 수법은 절정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한다. 심리적 충격을 완화한다. 너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야, 인생이란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심리적 충격 바로 헤어져!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긴데 나는
뭐 공무원 시험 꼭 합격해야 되고 뭐 이렇게 결국 시험 준비하는 바빠 헤어져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면 충격이 덜하겠죠. 근데 더 약오르긴 할 것 같다. 그죠? 거절이나 부정의 표현 등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표현을 뒤로 미루기 때문에 충격을 감소시킨다. 넷째, 대화 분위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의식을 낳게 한다. 중요한 게 마지막.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중요한 내용이 끝에 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남의 말을 끝까지 다듣고 요지를 파악하게 된다. 자, 4가지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끝에 나타났습니까? 맞네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의식 4번째 나왔죠? 중요한 것으로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발전시켜 틀렸대. 2번이네. 그지? 왜? 덜 중요한 것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순서가 되는 거니까 정답 2번이 정답이겠죠. 거절이나 부정의 표현 등에서 우리말은 결정적인 표현을 뒤로 미룬다라고 해서 절정감이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을 완화한다? 충격 완화한다 나왔죠. 주변적인 것을 먼저 서술하면서 분위기 고조해 나가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드러내서 절정감을 형성한다. 정답 2번이 정답이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한자서 가장 적절한 것. 참으로 번뇌가 많고 싸움이 많고 말이 많고 시끄럽고 어지럽다. 싸움이 많아. 싸움이 상당히 많아. 우리 시대는 이 어지러운 사람들이 무슨 원리가 있으면 돼? 무슨 원리가 있으면 돼요? 그 원리가 뭔지 찾아보면 되잖아. 우리 일상사에 온갖 시끄러움은 사소한 일을 맞받아 걸고 넘어짐으로써 일어난다. 맞받아서 걸고 넘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앙심을 품고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큰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다. 결국 뭐야? 맞받으면 안 돼. 반응을 안 보이면 돼. 이 내용을 나온 게 찾으면 답이겠죠. 한자성어 뭐야? 고장난명이죠. 고장난명은 뭐야? 외로운 손바닥에 혼자 울지 못하잖아. 맞받아 쳐야지만 뭔가 무슨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받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리를 찾으면 되죠. 교각사루는 뭐야? 잘못을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 대동소이, 한자성어가 조금 이상합니다. 대동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을 보시면요. 19번 보시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 일치를 따지는 문제죠. 내용 일치를 따지는 건데 뒤에 보니까 먼저 봅니다. 정의가 나왔고요. 종류가 나왔고요. 분청사기 기술의 의가 나왔고 기법의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 이렇게 4가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은 입니다. 첫 번째, 분청사기란 뭐뭐란 이게 바로 뭐예요? 정의의 방법으로 쓴 거예요. 정의의 방법으로 전개한 겁니다. 분장, 회청, 사기의 준말로 거칠어진 고려청자의 분으로 한번 화장을 시킨 다음에 다시 구워낸 자기를 말한다. 고려왕조가 멸망의 일을 겪고 있던 만렵에 고려청자도 몰락이를 함께 걸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하니까. 도공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솜씨가 거칠어지고 거친 모래가 섞이는가 하면 문양도 정교하면서 제멋대로로 되어갔던 게 바로 고려청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칠어진 청자의 백토 화장을 해서 구워낸 것이 바로 분청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드는 방법이나 이것도 나왔죠. 이러한 분청사기 기술은 한편으로 새로운 예술의 건설의 활력소가 되었다. 단락별로 끊고 나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의 정의는 1번에 나왔죠. 그 다음 2번 분청사기 기술의 새로운 예술의 건설의 활력소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의니까 이걸 찾으시면 되겠죠. 거칠어진 솜씨가 오히려 신선한 맛을 더해가고 대담해진 문양들이 근대성을 띠게 되면서 새로운 미를 탄생시켜 조선조 문화의 새로운 건설에 이바지했던 게 바로 의에 해당됩니다. 넘어갈게요. 기법의 특징도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기법의 특징도 뒤에 보죠. 고려청자의 바탕을 둔 분청사기의 기법 여기도 나왔네요. 민중적이고 서민적이었다. 특징도 나왔죠. 고려청자가 귀족적이었던 분청사기는 서민적이었고요. 분청사기의 기술이 왕성하던 세종조에는 전국 300수십여 군데의 관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관요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가마터 이런 걸 얘기해요. 수요 공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쓰는 가문도 그만큼 확대되어 갔다. 그만큼 많이 확대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평판은 세계적이었고 일본인들이 특히 좋아했는데 일본인들은 15, 16세기에 우리의 분청사기 기술을 따라고 안간힘썼으나 거기 미치지 못했대요. 도예가가 일본에 도자기를 만드는데 만들어버린 쓰레기통에 들여서 그것을 검토하더란 것이다. 그걸 알고 싶어서. 자, 정의 나왔죠? 첫 번째하게 나왔고요. 종류 안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보면 기술의 뭐가 나왔습니까?
두 번째 날개. 조선조 문화의 새로운 건설이 이바지했다. 이렇게 나왔고. 기법의 특징, 여기 나왔죠. 기법은 민중적이었고 서민적이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자, 다음 글의 이 뒤에 이어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뒤에 이어질 문장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앞의 내용을 잘 요약하는 게 관건이겠죠. 정의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복합 개념입니다. 그럼 정의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자, 즉 자유의 다양한 자유의 의미가 존재하듯이 정의도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의미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의 가장 핵심 내용이네요. 그 중에는 서로 상충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어. 아, 다양한 의미인데 서로 상충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서로 상충되는 것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공사 간의 분쟁이나 공적인 것, 사적인 간의 분쟁이나 전쟁, 소송사건 등 크고 작은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경우에 서로가 정의는 자기 편에 있음을 주장했고 뭐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와 함께 있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고 이런 거야. 그것을 입증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잖아. 이 충돌했을 때 전부 다 뭐야? 정의는 뭐 자기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어떤 걸까요? 보겠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경우에 비춰볼 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자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틀렸고. 따라서 정의란 상충되는 욕구를 적절히 조정해 줌으로써 보장한다. 아, 조정해야 된다.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 왜? 서로 자기 편이고 서로 갈등이 있는데 조정해야 된다. 맞아요? 조정하면 보장되나요? 아니죠. 서로 자기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조정하면서 뭐 조화롭게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러므로 정의와 자유는 인간의 정의와 자유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5번, 4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쉽지 않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 편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정의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건 정의는 다양한 의미니까 처음에 제시했던 거 정의는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정의의 개념이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정의의 개념. 여기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2번 선택지 좀 애매한 감이 있죠? 2번 선택지는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복잡한 개념이니까 정의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여기까지 4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3, 4회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력을 그대로 발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